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자, 세무 2급 이론과 실무 과정을 모두 다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실무는 어떻게 하는지,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분계와 메인 매출전표, 부가세 신고서, 결산, 마지막 소득세 원천징수, 그리고 마지막에 연말정산, 이 전반적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자, 하기 전에 우리가 홈페이지 세무사회 시험을 보는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기출문제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최신 기출문제를 역으로 해서 전년도 기출문제는 모두 다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6회 2월 달에, 그러니까 23년도 2월 첫 시험 문제를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이 문제를 풀이를 하진 않을 거예요. 자, 106회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자, 받고요. 바탕화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압축을 풀어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료를 좀 열어보시면 A형 문제, B형 문제, 문제 푸실 때 그냥 A형으로 푸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106회 전산세무에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2교시 안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텍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USB를 나누어 주는데 그 USB 안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요겁니다. 자,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이제 일단 열어볼게요, 제가. 자, 이게 이제 시험지라고 보시면은 시험지를 받아요. 12시 한 반에서 한 2시까지 해서 90분 동안 세무 2급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 시험장 가시면 USB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USB 안에 있는 꼬리표에다가 여러분의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USB를 설치해요.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 안에다가 꽂아. 삽입을 하고 인식을 하면 그 USB 안에 텍스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그 실행 파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도 한번 하실 수 있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분 PC에다가 설치할 때는 KLF 프로그램 요거 있죠? 자, 이 KLF 프로그램을 열어 놓으시면 안 돼.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삐껴 놓으시고 얘만 설치하시는 거야. 얘만. 자, 더블 클릭을 해보고요.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106회 문제를 풀 거야. 그 예를 들어 그럼 106회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수험번호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감독관 확인 번호나 등등등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아래 보시니까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있죠? 세무 2급은 임시 수험번호 1, 2, 1이 하나, 둘, 셋, 5개, 그리고 2,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1220번. 요 번호를 프로그램 안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자, 그래서 1, 2, 1, 1, 1, 1, 1, 2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박, 땡땡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K랩 원래 본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행. 시험장 갔을 때는 A형, B형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A형인지 B형인지 선택을 유형별로 해주시고요. 시험장에서 감독관 확인 번호는 불러줄 거고 지금은 들어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열고 로그인을 합니다. 시험 보는 방식이었어요. 자, 감독관 확인 번호나 수험 번호는 실제 시험장 가셔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메인 메뉴고요. 우리 요 전체 메인 메뉴 중에서 일반 전표 수행하거나 결산 수행하거나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그리고 원천징수 관련된 프로그램 활용 다 동일한데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기출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맨 처음에는 객관식 문제가 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데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이 손으로 페이퍼에다가 문제를 푸시고 마지막에 답안을 옮기는 거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그 메뉴를 열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1, 2, 3, 4번 중에 정답으로 표시한 내용들을 마킹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그래서 마킹해서 답을 작성하는 거고요. 닫게 할게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고 나머지 기출문제는 우리가 연습하는 대로 이제 문제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한 번만 훑어보고요. 첫 번째,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문제.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문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하나, 둘, 셋, 전자신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아니군요. 결산 문제 5문제. 하나, 둘, 셋, 넷, 5. 이게 마지막이죠. 소득세. 얘는 사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을 탭을 누르고 급여까지 지급하는 문제네. 가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연말정산 10점짜리 100점을 차지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시험지는 여러분이 들고 나오시면 되고요. 퇴실할 때 USB만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전체 기출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3회분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 특히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요. 부가가치세 중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22년도에는 1.2%고 지금 23년도가 되면서 2.9%가 됐죠. 그리고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는 식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금액들이 조금 변화가 있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도 약간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2년도 기출문제로 실제 기출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열어본 이유는 실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어떻게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 메뉴는 종료를 합니다. 종료. 자, 이 메뉴를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닫아 놓으시고 자, 해당 프로그램을 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린 자료들을 보시면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해당 기출문제는요. 105회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105회 기출문제를 풀 때 이게 22년도 기출문제를 23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형태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기출문제를 23년도 버전으로 다 기출문제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실 때는 23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05회가 22년도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22년도 기출문제를 23년도 버전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22년도 기출문제로 시험을 그냥 보시면 돼요. 23년도 버전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 먼저 하실 일은 실기 데이터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신 걸 C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하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걸 좀 하셔야 돼요. 이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제가 올려드린 데이터를 일단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 106회는 지우시고 106회는 이제 없애 놓고요. 제가 저 1강에다가 이렇게 생긴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3회 실기 DB. 보이시죠? 이게 23년도 버전이거든요. 걔를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압축을 풀면 그 폴더 안에 더블 클릭하시면 3개의 기출문제가 있을 거야. 3회분 기출문제. 5103, 103회요. 5104, 104회, 5105, 105회입니다. 다 다운로드 받고 알집을 풀면 그 안에 데이터가 3개가 있을 거예요. 103회, 104회, 105회. 자, 요 기출문제의 데이터를 쭈루룩 선택하셔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놓치면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 일단 압축을 푼다. 두 번째 압축 푼 폴더를 열어본다. 열어보니까 5103, 5104, 5104가 있더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잡아. 세 개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복사했어요. 자, 복사하고요. 이 자료를 어디에다가 복사하냐면 C 드라이브에, 자, C 드라이브 두 번째 K랩 DB, 세 번째 K랩. 자, 이 안에 제가 지금 1001번부터 1014번까지는 전산세무 2급 실기 DB였어요.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붙여넣기.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붙여넣기. 하시면 세 개 데이터가 이 안으로 쪼쪼쪼 붙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기출 DB 세 개를 여기다가 이제 복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다 이렇게 됐으면 닫고 이제 어떻게 가냐?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K랩 프로그램을 엽니다. 자, 세무 2급인데요. 그냥 바로 여기 회사 등록 한번 열어보세요. 아까 보였던 1001과 1014까지 있죠? 자, 여기에 5103번과 5104번, 5105번 세 개를 가져오는 방식은 항상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누르셔야지 가능해요. 항상 요거 버튼 누르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요 아래 세 개가 자동으로 들어올 거야,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고. 자, 들어왔죠?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해야지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끌고 오게 하려면 이 K랩이 인식하는 드라이브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항상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여기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K랩 DB 그리고 K랩 그 안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데이터가. 자, 들어갔으니까 불러왔고 데이터가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고요. 회사 코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5103, 5104, 5105 있는데 우리는 105회, 104회, 103회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이제 작업은 끝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105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중에서 이론 15문제를 풀어보고요. 이론 시험 15문제. 다음 시간에 실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론 15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프로그램을 열어놓으셔도 되고 그냥 프로그램을 열어놓지 않고 기출문제만 오롯이 푸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올려드린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105의 기출문제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열어주시고 22년도 이제 12월에 시험 봤던 기출문제고요. 합격률은 48.57%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뭐 좀 거뜬히 붙을 수도 있는 50%는 아니지만 뭐 대부분 50% 정도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객관식만 풀어볼 테니까 문제는 끝까지 있어요. 요 PDF에. 그래서 1강에다가는 문제를 올려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다가는 답안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필요한 대로 다음 시간에 2강까지 실기 풀고 그 2강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은 회계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 중에 무엇인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회계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회계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에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지금?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는 뜻인 거잖아. 우리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 전년도 대비 단기,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를 비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 네 가지가 질적 특성인데 이 얘기는 목적에 적합하냐, 목적에 적합한 것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내가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만큼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했든 포기했든 어쨌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나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회계정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말재고 내역입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당해년도 매출 총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지만 포함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으로 부분하잖아. 자, 그럼 지금 문제 핵심은 감모손실이 다 매출 총 이익에 영향을 미치나요? 누구만 영향을 미치죠? 얘만 영향 미치죠. 영업의 비용은 저 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정상적인 원가, 얘를 찾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볼게요. 기말 재고가 1000개인데요. 실자 조사했더니 50개, 950개였대. 그러면 이때 50개가 부족했다는 뜻. 그리고 단가는 1,500원, 시가는 1,700원. 시가 평가할 필요 없는 거니까 시가는 의미 없고. 그러면 50개가 부족한데 하나당 1,500원이야. 근데 이 중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5%는 비정상이래. 그럼 몇 퍼센트가 정상입니까? 95%가 정상이고 5%가 비정상이죠. 자, 그러면 50개 곱하기 1,500원. 그럼 전체 금액은 사실 비정상에 대한 원가는 75,000원인데 75,000원 중에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71,250원이죠. 이만큼 원가를 증가시키죠. 자, 매출 원가가 증가되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71,250원만큼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문제 푸는 방식은 알아야 되니까. 이게 모르면은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손을 못 대는 슬픈 일이 생기니까요.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유형자산은 생산하거나 제공하거나 다른 자산,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체가 있는 자산. 정확하죠?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가지고 사용될 거라고 예상해요. 1년을 초과할 거라는 게 확실해. 그건 아니야. 확실하진 않아. 왜냐면 내가 비품을 한 6개월 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릴 수도 있잖아. 우리는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죠. 세 번째, 정부 보조를 하면 그 유형자산은 무상 또는 공정가치의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연히 공정가치지. 낮은 가액이면 내가 돈 주고 산 게 이 가치일 테니까. 네 번째,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종자산이죠. 이때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내가 제공한 자산의 아이고야 이게 공정가액인데 우리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이거는 동종자산일 땐 맞아. 근데 다른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잡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제공받은 자산에가 아니라 내가 제공한 자산에 정확한 설명 중에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바꾸면 정확해요. 4번 돼요. 틀린 말은 그래서 4번. 네 번째,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인식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요. 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재화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위험 부담이 판매자에게 있다. 생각해봐. 모든 위험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얘기는 아직 구매자에게 판매됐다고 보지 않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거잖아. 누구에게 가야 판매가 된 걸로 보는 거야. 구매자에게 모두 이전되면 나는 팔았고 떨었고 얘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 그치? 4번에 3번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판매자에게 있다가 그럴듯한데 생각해봐요. 판매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다면 판매한 게 아니잖아. 내가 들고 있는 거지. 아직 들고 있단 말이야. 그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내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5번. 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우리 우발은 자산으로도 안 보고 부채로도 안 봤는데 틀렸네. 부채는 예전의 거래가로 현재 예전의 거래가 있었다.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나중에 돈이 나간다. 맞죠? 그게 부채.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그치? 우발 부채는 부채가 아니야. 기재하고 싶어? 그럼 주석에나 기재해. 우발 자산도 자산이 아니야. 우발 자산은 주석에도 기재 안 해요. 자산이 아닙니다. 우발은 확실하지 않은 채권인 거야. 절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발적인 자산은. 이익을 과대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6번. 이제부터 원가네요. 이제부터 원가. 원가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발생이 어떻게 되니? 재료니? 인건비니?
나머지 간접비니. 뭐 이거 틀린 거 없죠? 행태가 뭐니? 변동이니 고정이니? 주은 변동, 주은 고정. 맞네. 추적이 되니? 추적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구분해야죠. 그쵸? 옳지 않아요. 6번은 3번.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있니? 관련이 없니? 관련이 있니? 관련이 없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6번은 3번이 틀렸네요. 자, 7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적으로 넘어가잖아.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두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는 기말 원재료 재고는 뭐죠? 원재료 재고 자산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된다? 된다. 이게 기말 원재료 재고 자산이니까. 세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세 개를 더한 거 맞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에 투입한 거예요. 단기에 완성된 거야. 완성된 제품. 그러니까 단기에 완성된 제품에 들어간 원가를 8글자로 말하는 거죠. 단기의 제품 제조 원가. 틀린 설명은 2번. 자, 이제 계산 문제네요. 조금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필요하면 좀 메모장을 조금 쓰고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됐어. 자, 8번. 직접 배분법으로 원가를 배분하고자 한다. 자, 질문은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에 조립 부문의 총원가가 얼마네요. 자, 조립 부문은 예죠. 제조 부문 중에 조립 부문은 자기 원가 일단 60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조 부문인 설비와 전력이 나에게 원가를 배부해주면 이 두 개가 더해진 게 총원가가 되는 거야. 근데 방법이 중요하죠. 직접. 여러분 직접은 설비랑 전력이랑 둘 다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끼리 주고받은 60과 보조끼리 주고받은 100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우리끼리 주고받은 거 고려하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설비는 80만 원의 설비 부분의 원가는 전력에 배부하지 않고 설비 부분은 여기다가 600, 여기에다가 200만 배부하면 되니까. 그러면 비율로 말하면 800시간 중에 600시간을 여기, 800시간 중에 200시간을 여기다가 배부하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80만 원은 설비 부분 80만 원은 800시간 중에 600시간만 조립 부분에 배부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배분하면 60만 원을 배부하면 되겠네. 그 다음 전력 부문은 40만 원을 배부합니다. 근데 전력이 얘한테 배부한 거 무시하니까 그냥 500과 500 가지고 배부하면 그냥 1000kW 중에 500kW니까 딱 절반이네요. 끝나버렸네. 자, 그러면 우리 조립 부문은 자기 원가 60에 설비가 나에게 60을 던져주고 갔고 전력이 20을 던져주고 갔네요. 6, 22. 그러면 140?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답은 3번. 짠. 됐죠? 이렇게 푸는구나. 직접 배울법 오랜만에 나왔네.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많이 풀어봐야지 뭐. 자, 9번 문제. 정상개별 원가 뭐죠? 예정 배부한다는 뜻이에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분한다. 당해 연도 초에 제조간접비를 예상했을 때 100이었고 그 예상했던 직접 노무시간이 2만 시간이었대. 그럼 100만 원에서 2만 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얼마 정도를 미리 배부하고자 했던 거냐. 예정 배부율은 50원이었네요. 나는 시간당 50원씩 발생된 것 같아. 이 예정 배부율이죠. 자, 그럼 이 예정 배부율은 미리미리 제조간접 직접 노무 시간이 실제로 발생될 때마다 계속 곱해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50에다가 13,000원 시간을 곱하면 나는 예정 배부를 얼마를 했다는 뜻인가요? 65만 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조간접비가 얼마인가 보니까 80이야. 자, 그러면 실제보다 예정 배부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게 배부했죠. 얼마를요? 15만 원을 과소 배부한 거죠. 과소. 이 15만 원을 읽는 것도 조심해야 돼. 실제가 많아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예정 중심으로 읽는 거야. 예정이 적다, 예정이 크다. 이렇게 미리 배부한 건 얘니까.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 그럼 먼저 배부한 금액이 실제 금액과 어떻게 차이가 나오는지를
부를 수 있어야 돼. 예정이 작다라고 불러야 정답입니다. 똑같은 15만 원이잖아.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릴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요. 인간이 또 헷갈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 그렇게 틀릴 수 있거든요. 자, 원가는 하다 보면 엄청 쉬워요, 사실은. 근데 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 이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풀기만 해. 근데 원리를 몰라. 그러면 힘든 거지.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자, 10번 갑니다. 비정상 공소는 몇 개입니까?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8%래요. 이건요. 한번 그려봐요. 기초가 200개, 착수가 900개, 토탈 1100개. 근데 기말이 120개. 그리고 공소는 수량이 80개. 그럼 200개란 얘기는 완성된 수량이 실제로는 몇 개라는 거예요? 900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80개 중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데 정상 공소는 완성된 순수량의 8%래요. 그럼 몇 개야? 98에 72. 72개? 그러면 나머지 비정상이 몇 개입니까? 8개예요. 그러면 답은 8개네요. 4번. 이렇구나. 오케이. 아, 어렵지 않았어. T자 계정을 그려놓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이제 부가세 문제로 들어갑니다. 11번.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법인은 간이가 될 수 없죠? 간이과세는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바뀌었어요? 2년 전에? 안 돼요. 간이과세는 공급대가가 과표가 된다. 맞다. 부가세를 포함한 게 과표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간이과세는 특징, 환급은 없다. 네가 공제할 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근데 납부세액은 내고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한도야. 납부세액을 초과하진 않아. 너는 대충 내잖아. 그것만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답은 2번 받을 수 없어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12번 부가세에서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해마다 끊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기로 한 때마다 발행하죠. 그게 공급 시기죠. 뭐. 내국 물품이나 직수출은 선적하는 날. 무인 판매기는 여러분 무인 판매기가 이렇게 있어? 누가 갔어요? 동전을 넣어요? 음료수가 떨어져? 이때가 재화가 인도되는 때죠.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까? 아니면 이 무인 판매기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쇠로 따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입니까? 현금을 인취하는 때죠. 틀렸죠, 이거. 완성도도 장기할부만 똑같죠. 장기할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틀린 것은 3번. 무인 판매기 맨날 나온다? 왠지 무인 판매기 그냥 재화가 인도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무인 판매기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를 적용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자, 13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가 부수토지 면세, 고속철도는 KTX, 이거는 과세인데, 연탄, 무연탄 면세, 은행에서 이자 내는 거, 여러분 보험료 내는 거 면세죠. 13번은 2번은 면세 아니다. 과세다. 우리가 역외군속 용역에는 일반적인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면세죠. 여기서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로 시험으로 출제가 됐었네요. 그러면 14번, 15번 이제 두 문제 남은 거죠. 두 문제가 소득세 문제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기본공제를 판정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소득금액은 2배사 근년기를 더한 종합, 퇴직, 양도를 합쳐서 판단한다. 맞지 않아? 뭐야? 맞나 본데 이거?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자녀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한부모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의 기준금액이 내가 공제받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한부모하고 맨날 헷갈리게 나오는 게 부녀자다. 부녀자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해줘. 부녀자는. 근데 한부모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초과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얘는 이게 적용되지만 한부모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있다. 상관없다. 형제자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나의 자녀가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이들을 부양한다면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둘 다 장애인일 때. 누군가의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고요. 형제자매까지. 자,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월할 계산 같은 거 한 적 없잖아. 10달만 부양했다. 그러면 12분의 10, 뭐 재무회계야? 그런 거 없어. 답은 1번. 이번 연도 2023년도 12월 30일에 태어나도 올해 받는 거잖아. 얘를 365일 중에 이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답은 1번. 자, 마지막.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결기간을 거친 상여, 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속하지 않는 퇴직등록금도 근로,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예휴가비, 이것도 근로소득이죠.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낮은 또는 무상으로 받으면 이자를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때 무상으로 받아서 생기는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안 볼게. 왜 근로소득을 안 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네가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거 인정. 집값이 엄청 비싸고 중소기업이라서 해줄게.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완벽한 세트죠.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낮은 이자, 무상이라는 말은 얻은 이익이 결국 뭐라는 거야? 이자. 이자를 안 내고 돈 빌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이자를 내고 빌렸었다면 부담해야 되는 이익을 원래는 소득으로 보지만 종업원이라면 과세하지 않겠다. 그때 누구냐? 중소기업일 때.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같은 특징이 있었죠. 임원이면 과세하고요. 종업원이니까 중소기업이니까. 이런 예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5회 기출문제 중에 객관식 15문제 이론편을 지금 풀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PDF 파일이 여기까지가 기출문제 이론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실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는 실무 수업을 여기부터 마지막까지 연말정산까지 요 자료를 가지고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는 이제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105회 기출문제 중에서 객관식 문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